2025년 6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4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은 한 달간 읽은 책들을 모두 모아서 리뷰하는 월말정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6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4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설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책은 크리스 휘타커의 장편소설 나의 작은 무법자입니다. 이 책은 그 리틀 라이프 이후로 저를 또 한번 화딱지나게 한 책이었어요. 소설은 한 살인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실 레들리라는 아이가 살해당했고 범인으로 지목된 건 빈센트 킹이라는 소년이에요. 이 빈센트 킹은 평소에 죽은 아이의 언니였던 스타 레들리랑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 워크와 자주 어울렸던 친한 친구 사이고요. 이 살인사건으로 빈센트는 감옥에 가게 되고 그 후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1부에서 워크라는 친구는 경찰서장이 되어 있고요. 죽은 아이의 언니였던 스타 레들리는 더치스와 로빈이라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여기서 이 더치스라는 친구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고 더불어서 독자들의 마음에 큰 동요를 일으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엄마인 스타 레들리는 사건의 여파로 약물 중독에 빠져있는 상태라서 애들을 거의 내팽겨치다시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더치스라는 애는 완전 어릴 때부터 엄마의 진짜 이꼴 저꼴 험한 꼴 다 보고 집안일 챙기고 혼자서 남동생 로빈을 보호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얘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를 무법자라고 부르면서 본의 아니게 뭔가 날카롭고 뾰족하게 자라난 친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던 빈센트 킹이 출소해서 마을로 돌아오게 돼요. 뭐 동네가 술렁술렁하겠죠. 그리고 너무 수상하게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부터 이 마을에 또 다른 폭력 사건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폭풍 속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이 애들 더치스와 로빈입니다. 이 소설은 그 연달은 사건 사고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거기에 누가 연루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더치스가 동생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냥 읽다 보면 너무 딱해요. 이게 일종의 범죄 소설인데도 뭔가 추리하는 재미나 스릴보다 어떻게 해서든 버티려고 노력하는 이 애, 더치스. 그 모습이 진짜 너무 딱하고 환하고 동요를 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은 진행될수록 특히 엔딩에서 좀 빛을 발하는 소설이어서요. 혹시 읽어보실 분들은 꼭 완독을 해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소설로 크리스 휘타커의 나의 작은 무법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김주혜 작가님의 작은 땅의 야수들이고요. 역시 장편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인트로가 무척 인상 깊은 소설인데요. 이게 약간 모든 일의 씨앗처럼 느껴지거든요. 뭐냐?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 호랑이 사냥꾼이 산에서 호랑이를 쫓다가 산속에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한 일본인 장교와 그 무리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아주 큰 위기에 처해요. 이때 헤매던 일본인 장교가 이 호랑이 사냥꾼을 발견해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신을 차린 이 호랑이 사냥꾼이 호랑이로부터 습격받기 직전에 이 일본인 무리들을 구해주게 돼요. 그리고 산에서 길도 찾아서 무사히 안내해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일본인 장교의 뇌리에 깊게 박히게 됩니다. 인트로를 지나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로부터 시간이 훌쩍 흐른 상태예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오키라는 아이가 10살에 기방에 팔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타고난 지혜 덕분에 굉장히 사랑받는 기생이 돼요. 이 아이와 기방을 중심으로 해서 거지, 신문사 사장, 부유한 지식인층, 해방운동가, 일본인 장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연을 보여주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의 전후가 이 소설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각 인물들의 정치적인 가치관이나 사연 이런 걸 다채롭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보통 이 소설이랑 같이 많이 언급되는 게 이민진 작가님의 파친코거든요. 아무래도 뭐 일제강점기 전후의 한국 역사를 담고 있고 한국계 작가분이 쓴 거니까 제가 파친코를 읽었을 때의 느낌을 한마디로 하면 뭔가 그 험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질기고 강인한 생명력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가로지르는 정서는 그거랑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다양성? 역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개개인인 그 사람들의 사연이 더 잘 느껴졌습니다. 뭔가 모두 다 비극도 아니고 모두 다 희극도 아니고 모두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닌 그저 자기 인생의 스펙트럼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한 번 잡으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재밌는 소설이라서 이번 달에 저도 참 잘 읽었습니다. 김주희 작가님의 작은 땅의 야수들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주혜 작가님의 책이고요. 밤새들의 도시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저를 사로잡았던 소설이고요. 이번 달 내내 저를 발레의 세계에 푹 빠지게 했던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나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시작 시점에서 그녀는 이미 세계 최고의 프리마 발레리나, 건설적인 무용수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무대를 떠난 상태고요. 그로부터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자신의 인생에서 흥망의 배경이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를 떨어내고 복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 요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소설이 시작되는데요. 문제는 이 나탈리아가 사고 이후에 몸에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뭔가 모종의 이유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도 먹고 있고 계속 환각을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소설은 이 나탈리아가 어떻게 그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발레의 세계, 그리고 나탈리아가 가진 예술관, 열정을 독자들에게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나탈리아는 진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발레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요런 이 주인공의 삶에서 진짜 터질 것 같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그 나탈리아를 추락시킨 사건에 차근차근 접근해가면서 뭔가 스릴러, 반전이 있는 소설 같은 그런 쪼임을 주기도 하는 책이었어요. 이 모든 게 진짜 너무 찬란한 이야기인데 이 찬란함이 뭔가 그 바다의 윤슬처럼 이렇게 잔잔하고 아련한 찬란함이 아니라 진짜 무슨 막 쏘아 올려진 로켓 같은, 불꽃 같은 강렬한 반짝임이었거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저를 진짜 많이 홀린 것 같아요. 김주혜 작가님 전작이 그랬듯이 펴자마자 단숨에 독자를 사로잡는 책이었고, 저처럼 발레에 무지한 분들도 전혀 상관없이 너무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어서 제가 첫 번째 스페셜픽으로 꼽아봤습니다. 김주혜 작가님의 밤새들의 도시였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김보영 작가님의 연작소설집 종의기원담이고요.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저는 그동안 김보영 작가님에 대한 찬사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집에도 책이 몇 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읽어본 건 이 책이 처음이었어요. 읽자마자 그동안 들었던 그 모든 찬사들이 다 이해가 된다. 진짜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신박한 SF 소설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뭐라고 요약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소설 속의 세계는요, 인류도 그리고 인류에 대한 지식도 모두 사라져버린 무기생물, 로봇들의 세계입니다. 이들이 유기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그냥 뭐 우리가 성경 보듯이 뭔가 추상적이고 신비롭고 종교 같은 느낌의 이야기들이 전부예요. 신화같이 여기는 거죠. 이들은 진짜 인간들과는 완전 별개로 자신들만의 구조와 사회 안에서 계급차별을 겪으면서 자신들만의 지식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배경 안에서 주인공인 K는 뭔가 좀 이단아 같은 독특한 로봇이에요. K는 유기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로봇들이 듣기에는 이 유기 생명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식물이라는 유기 생명체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 식물은 씨앗에서 발화를 하는데 외부에서 장치를 삽입하거나 개조를 하지 않아도 그 형태와 크기를 무한히 바꾸면서 자라납니다. 자기들끼리 증식하기도 하고요. 또 전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죠. 즉 유기생물이 가진 성장이라는 과정 자체가 로봇들이 보기에는 그냥 마법, 완전 신기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만 K에게는 이 유기생물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확신은 유기생명체를 배양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가능성도 상상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3편에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진행되거든요. 이 세 소설의 시차가 23년,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돼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소개가 된 거죠. 작가의 말에서 김보영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인 독자가 로봇과 인간 둘 중 어느 진영에 이입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이야기는 로봇의 이야기고 무기 생명에 관한 개인의 헌사며 기계 생명을 향한 찬가고 사물에 깃든 생명에 바치는 경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가의 이 말 자체가 이 소설을 읽는 관점을 묘하게 뒤틀거나 깊게 만드는 아주 재밌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 종의 기원담이라는 제목 역시 이 종이라는 것이 어떤 종을 뜻하느냐, 이런 걸
또 생각해보게 하는 무척 재미있는 제목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이 이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김보영 작가님의 종의 기원담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최진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이고요. 이번 달에 열렸던 아리까리 독서회에서 두 번째 책으로 선정한 책이었죠. 그에 부합하게 정말로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에는 구라는 남자와 담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시작에서 구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요. 놀랍게도 담은 그 곁에 머물면서 구의 시체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아닌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비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는 구와 담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함께 어떤 세월을 통과했고 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소설 있잖아요. 읽는 내내 진짜 사람을 좀 진 빠지게 하는 책, 뭐 좋은 의미에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좀 그랬어요. 이 지긋지긋하고 정말 압도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자꾸 구석으로 몰아넣는 지독한 가난과 잔인한 세상,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많이 건드렸던 소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재, 그리고 그 표현의 노골적임 때문에 이 소설을 거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제 경우에는 이 소설이 담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징그러움, 그런 것들이 주인공들을 몰아가는 방식과 식인이라는 행위, 그 상징이 어우러지는 측면이 좀 많이 있어서 나쁘지 않았다라는 후기를 남겼었죠. 진짜 많은 분들이 읽은 베스트셀러고 그만큼 워낙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책이라서 안 읽어보신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최진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이었습니다. 네, 이제 소설 마치고 비소설로 넘어갑니다. 이번 달 저희 세 번째 스페셜 픽 도서 로빈 월키머러의 자연은 계산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 책 리뷰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예측하셨죠? 책 끝을 이렇게 많이 접으면 이거는 스페셜 픽이 아닐 수가 없어요. 로빈 월키머러는 제 인생 작가인데 항상 제가 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의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 신작은 제목도 그렇고 표지도 그렇고 자연 에세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에 뿌리 깊게 자리한 시장 경제와 그에 따르는 정서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땅과 이 땅에서 나온 모든 것에 값을 매기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사고 팔고 소비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항상 무엇인가의 결핍을 느끼게 되죠. 왜냐면 결핍을 자극해야 뭔가를 구매하니까 이게 이 세상의 거대한 마케팅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불만족스럽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단절되어 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가피하고 자연스럽다고 모두가 여기잖아요. 하지만 로빈 월키머러는 생태경제학, 즉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의 거래를 꿈꾸게 합니다. 즉 계산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호혜의 방식을요. 제가 최근에 이 책과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게, 인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잃어버린 여러 능력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새로운 걸 상상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스템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이미 너무 견고하다고, 도무지 부정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게 참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로빈 월키머러는 항상 그 경계를 부드럽게 흐트러뜨리는 힘을 가진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메시지가 너무 좋았고 스페셜 픽으로도 꼽게 됐습니다.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 픽 도서 로빈 월키머러의 자연은 계산하지 않는다 였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씨앗에서 먼지로 라는 책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에세이를 쓰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크 헤이머의 신작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고 또 두께도 이렇게 두껍지만 읽다 보면 진짜 시 같아요. 이 작가가 정원사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정원을 돌보면서 자연을 접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런 그의 인생에는 이 한결같음과 변화무쌍함이 함께 있어요. 자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자신이 마주하는 매일매일의 자연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고 그 안에서 길러낸 생각들도 아주 심도 있게 쓰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글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의 순환을 따르면서 쓰여진 글들이고요. 진짜 옮겨 적고 싶은 문구가 가득해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작가가 쓰는 글 자체가 진짜 자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뭔가 소리 없이 쌓이는 눈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팍 피어나는 꽃 같고, 뭔가 그냥 흐르는 물처럼 잔잔하고 심심한 글인데 그 안에서 뭔가 확 건져지는 훅 같은 단상들이 또 넘쳐나고,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크 헤이머를 참 좋아하는 것
것 같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한 매력을 지닌 작가 마크 에이머의 신작 씨앗에서 먼지로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니키리 임지은 작가님이 함께 쓴 책이고요. 애정행각입니다. 이번 달 저의 4번째 스페셜픽 도서예요. 요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중간에 임지은 작가님의 단상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쓰인 책입니다. 두 분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지만 정말 절친한 편안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고, 그러한 두 사람이 2년여 동안 나눈 대화를 담은 결과물이에요. 이게 뭐 마음 잘 맞는 상대와의 대화가 늘 그렇지만 주제가 막 이리 흘렀다 저리 흘렀다 하잖아요. 얕아졌다가 깊어졌다가 심각해졌다가 웃겼다가 강물처럼 막 만났다가 찢어졌다 하면서 이 책도 그래요. 두 사람의 예술관, 인생관, 태도, 가치, 미에 대한 욕구,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경유하는데 각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고 날카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자신을 진짜 타고난 천성의 아티스트인 사람으로 여기는 니키리 작가님과 예술을 전공했으나 지금은 에세이스트고 아티스트보다는 작가로 살고 있는 임지은 작가님이 예술과 아티스트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들이었거든요. 아티스트라는 게 누구인가? 내가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면 나는 아티스트인가? 또 무엇이 수준 높은 예술인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그 수준 높음을 알아볼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럴 수 없고 소위 말해서 수준 높은 예술이라는 게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대화들을 나누는 게 되게 재밌어요. 뭔가 그 서로 다른 의견에서 팍팍 튀는 재밌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지점으로 들어서는 이런 돌출과 흐름도 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공감도 하고 뭔가 머리가 확 트이기도 하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벽을 느끼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책이었습니다. 4번째 스페셜픽 도서 니키리 임지은 작가님의 애정행각이었어요. 네, 이번 달 마지막 책입니다. 시집이고요. 신민아 시인님의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 입니다. 요거 2021년에 창비에서 출간된 시집인데 일단 제목이 너무 좋아요. 제목만 봐서는 맥락을 알 수 없다고 해도 이 제목이 주는 엄청난 그 알 수 없는 매력과 끌림이 있는 시집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게 진짜 시의 힘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 시집 굉장히 즐겁게 읽었는데 아무래도 시집이니까 뭐 내용이나 주제보다는 제가 느낀 느낌을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집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인상은 되게 쓸쓸하고 슬픈 일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모나거나 뾰족해지지 않은, 그러는 대신 안으로 자꾸 잔잔해지고 순해진 사람의 글 같은 책이었어요. 너무 추상적인가? 뭐 시집에 대해서는 사실 감상을 얘기해드리는 것보다 시구 하나를 들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너무 좋다고 했던 요 제목, 요게 어떤 시에서 뽑은 문장인지 앞뒤로 어떤 글들이 있었는지 아주 짧게 읽어드릴게요. 이 문장은 복숭아가 있는 정물이라는 시에 실려있는 문장이고요. 중간부터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에는 파국이 없으니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 과육을 파먹다 그 속에서 죽은 애벌레처럼 순진한 포만으로 돌이킬 수 없으니 계속 사랑일 수밖에요. 이런 아름다운 식구로 이 시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민아 시인님의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 였어요. 네, 이렇게 2025년 6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4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한 책이 많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려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